안녕하세요. 만성형외과 원장 이성욱입니다. 오늘은 이중턱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중턱 수술을 했는데도 바깥쪽에 좀 볼륨이 좀 남아있거나 마르고 이중턱이 별로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턱 아래쪽에 볼륨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쪽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턱 아래쪽에 있는 플라시스마 근육 두 개가 와서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붙는 약간 삼각형 모양의 긴 형태의 근육인데요. 실제로 이 근육이 뒤쪽을 보면은 가운데는 근육화 지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위에는 이렇게 침샘이 있고, 더 뒤쪽으로 가면 이제 조종할 수 없는 구조물인 혈관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수술을 했는데도 이쪽이 남아있거나, 안 그러면은 말랐는데도 이 가운데 쪽에 불룩하게 튀어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침샘이 비대해졌거나 아니면은 윤곽이나 양악 수술 때문에 공간이 좁아지거나 근육이 좀 약간 늘어져 가지고 침샘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침샘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미지가 되게 설명을 잘 해놓은 이미지인데요. 피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1번이 이제 피부, 2번이 피하 지방이 되겠죠. 피하 지방 보통 우리가 흡입을 해서 어느 정도 두께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3번이 우리가 활경근인 플라티스마 근육이라고 하고, 근육 묶기를 하거나 목고상술을 할 때 조작하는 근육이 되겠고,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4번 이 지방이 2번 피하 지방에 비해서 꽤 좀 두껍고 섬유화가 많이 돼 있고, 주로 요 가운데 부분에만 있는 지방인데, 여기 근육화 이제 지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밑에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겠고, 요게 좀 더 발달이 돼서 요 앞에 부분에 좀 볼륨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육 양옆으로 이렇게 침샘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좀 더 사람마다 좀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고, 왼쪽으로 좀 모양도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정면 모습을 보면은 1번이 이제 그 근육하 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요 길쭉한 게 이 다이가스트릭 머슬을 보여주는 거고, 요 머슬 바로 옆으로 붙어서 이렇게 침샘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가운데서 바깥쪽 벗어난 부분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신 분들이거나, 또는 침샘이 이렇게 경계가 보이는 분들이 있을 때는 침샘을 제거를 해서 더 줄일 수 있나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1번 요 근육이 약간 늘어져서 요 부분 튀어나오신 분이 있고, 이 턱 중간쯤에 낙하산, 침샘이 커져가지고 볼륨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1번이 요 가운데 있는 다이가스틱 머슬이라고 힘사이근을 표시한 거고요. 요 4번 자체가 이제 침샘인데, 턱뼈 경계선에서부터 요 다이가스틱 머슬, 힘사이근까지 쭉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이 튀어나온 부분을 좀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얼만큼 튀어나온지를 보고 이걸 제거를 하면은 볼륨 자체를 줄이고 라인을 좀 들어가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여기 턱 바로 아래쪽에 이 수평인 단면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2번 이 갈색 부분이 활경근, 근육 묶기를 할 때 환절근이고, 3번 안쪽에 좀 단단한 막 같은 게 우리가 이 목테두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요 단단한 막을 안쪽으로 당겨서 이 전체 볼륨을 좀 위로 올리는 시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 묶기를 하면서 이 시술도 하면은 이 점선 있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좀 더 올릴 수 있다. 이 앞쪽에서 이 뒤쪽으로 좀 더 늘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근육 묶기와 동시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샘을 제거할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침샘은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하악선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안면거상을 할 때 이제 크게 열기 때문에 활경근을 전체 드러내고 이쪽으로 침샘을 아주 넓게 보면서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혀 안쪽으로 바깥쪽 절개 없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턱 아래쪽을 방법으로 이 옆으로 들어가서 이제 침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바깥에 흉터 내기가 좀 꺼려져서 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시술이 있었는데, 혀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3번과 5번 두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서 입맛이 약간 변한다든가 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미용적으로 이제 그런 시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면서 부작용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이냐 해결할 수 없는 부작용이냐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쪽 논문은 되게 여러 가지 이전에 나왔던 논문들에 대한 리뷰를 한 논문인데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케이스의 우리 악화선, 턱 아래 있는 침샘을 제거를 하고 났을 때 부작용을 정리한 표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이 밑에 있는 침샘을 일부 제거했을 때 침이 마른다, 입이 마른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이 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이 근육 자체에 좀 힘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한 4.7%, 그 다음에 침샘 제거하고 나서 침이 약간 고이는 경우가 1.3%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은 이 사이올러실이라는 침이 좀 고이는 경우는 피부 경피로 들어가서 이렇게 침 고이는 거 뽑아 놓았을 때 대부분 다 해결되었다고 나오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디블 러브라고 하는 턱 밑에서 나와서 침샘 바깥쪽 면을 따라서 요 입꼬리 내리는 근육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 자체도 좀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72시간에서 8개월 사이에 대부분 해결되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생기는 손상은 한 케이스도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 보고가 있지만은 추후에 팔로우를 해서 우리가 이 부작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드라이 마우스, 입이 마르는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 마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좀 더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112 케이스를 리뷰를 한 논문인데요. 이 경우도 보듯이 침이 고이는 경우, 그 다음에 턱 아래 가지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피가 고이는 경우, 입이 마르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입이 마르는 경우는 없고요. 모든 신경 손상은 3개월 내에 다 완치가 됐다라고 나오고요. 영구적으로 생기는 입 마름 증상은 한 케이스도 없었다라고 나오고, 혀 자체에 입맛이 변한다거나 혀가 돌아가는 너브 손상은 없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면거상을 할 때 침샘을 제거를 하거나 그러면 턱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침샘을 일부 제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작용은 일부분 있지만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해결되는 부작용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턱 아래에 화학선, 침샘을 제거하는 이제 접근법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혀 밑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쪽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요즘은 거의 실행을 하진 않고 있고요. 안면거상 할 때는 넓은 이 수술 필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침샘을 제거하기 좀 더 용이 하기 때문에 안면거상 할 때 침샘 제거하는 경우가 아마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이 아래쪽 절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중턱 수술을 하면서 근육화 지방을 제거하고 그 옆으로 더 들어가서 침샘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면거상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분들이죠. 침샘이 있는데 보톡스로 조절도 잘 안 되고 이 볼륨 자체를 좀 제거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 한 2.5cm 가량의 절개를 통해서 이중턱 수술하듯이 들어가서 침샘을 제거하는 게 안면거상 수술을 택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꽤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턱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이 침샘의 좀 위쪽 바깥쪽 부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중턱 수술하듯이 아래쪽 절개로 들어가서 이 악화선, 침샘을 일부분, 이 아래쪽 부분을 제거할 때는 아무래도 신경이 좀 더 바깥쪽으로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성을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우리가 침샘 자체는 어떤 약간 두꺼운 비늘 주머니 같은 데 쌓였기 때문에 비늘 주머니를 잘 방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뒤쪽에 혈관이나 신경 손상 같은 가능성은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침샘 제거의 부작용을 설명한 논문들 중에서 혈종, 헤마토마라고 부작용을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침샘 주변으로 이 양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이 좀 더 큰 혈관이 지나가고 안쪽이 좀 더 작은 정맥이 지나가는데, 침샘을 제거를 하다가 경험이 많지 않으면 이 혈관들을 좀 찢어 먹거나 건드리게 되면 출혈량이 좀 많아져 가지고 피가 고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침샘 바깥쪽에 페이셜 베인이라고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진입해 가지고 침샘을 제거할 때는 안면 거상을 하면서 넓은 필드로 보는 게 훨씬 더 좀 용이를 하고요. 우리가 이중턱 수술하듯이 턱 밑 절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나마 다소 좀 더 적은 혈관이 있기 때문에 혈관을 피해서 침샘 일부분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환자분은 턱 아래 이중턱도 어느 정도 있고 턱 중간에 침샘이 좀 많이 비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턱 근육화 지방을 떼고 근육 묶기도 진행하면서 그 이중턱 여기 절개창을 통해서 침샘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그냥 이중턱 근육화 지방 제거와 근육 묶기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침샘 제거는 좀 더 안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은 한 1.8에서 2cm를 열어서 이중턱 수술을 하는데, 침샘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넓은 창이 필요해서 한 대략 2.5cm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흉터 자체가 많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3cm, 4cm 이상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흉터가 좀 더 남는 피부 타입이고 흉터에 좀 더 민감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개창을 줄이려고 하지만은 2.5cm 아래로 절개창을 내서 침샘을 안전하게 제거하기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절개창 너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 손상 문제나 침이 고이는 문제나 입 마르는 문제, 이런 부작용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수술 초기 단계에 주변에 있는 큰 정맥들 같은 경우 손상이 생겨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좀 초기 단계에 빠른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샘 제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